서방 로마 제국의 몰락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오랫동안 상황은 동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보다 더 나빠 보였습니다. 378년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의 참혹한 패배 이후 약탈하는 고트족 무리들이 트라키아, 마케도니아, 일리리쿰의 광범위한 지역을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그들을 결정적으로 물리치지 못했고 결국 고트족은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 사이의 일리리쿰 지역에 사실상 정착하게 허락받았습니다. 이 침입자들은 통제하기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터도시우스 황제 사후, 큰 권력 공백과 혼란이 닥쳤습니다. 서방과 동방은 이제 무능한 어린 황제들이 통치합니다. 한동안 서고트족의 알라리크는 서로마의 군사령관 스틸리코에 의해 견제되었지만 동서로마 간의 정치적 음모로 인해 알라리크를 진압할 수 있었던 스틸리코가 395년에 결국 서고트족의 위협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고 그 위협은 잔혹한 결과와 함께 계속해서 골마갔습니다. 단 1년 후 인 396년에 스틸리코가 자리를 비운 사이 무능한 궁정 통치자들과 환관들이 동방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알라리쿠스가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침공했고 로마인들은 완전히 기습을 당했습니다. 그는 테르모필레 소수 주둔군을 격파하고 저항 없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들어갔습니다. 고대의 위대한 도시 코린토스, 아르고스, 스파르타까지 함락되어 약탈당했습니다. 이거이 알려지지 않은 침공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과 예술 작품이 희생되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매우 파괴적이었을 거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린토스의 많은 주민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터도시우스, 이 세 황제의 통치 아래 이런 파괴가 일어난 뒤 북쪽에서 반도를 봉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전쟁 이후로 지역을 가로지르는 요새화는 여러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이 지역에서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건설은 아마도 5세기 초 대략 서기 410년이나 42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야만인 침입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거대한 방어 요새가 건설되었고 헥사먼, 즉 6마일 성벽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로마인들이 성벽을 정말 사랑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스탄티노플 터도시우스 성벽은 수도 방어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성벽 덕분에 동로마 제국은 더 오래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 아나스타시우스는 또 다른 인상적인 요새도 건설했으며 이에 대해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습니다. 헥사밀리온의 건설 기술은 동로마 제국의 절박함과 결연함을 모두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약 7,700m, 즉 5마일, 이 조금 안 되는 길이로 지협의 가장 좁은 지점을 가로지르며 이 성벽은 서쪽의 코린트만 해안에서 동쪽의 사로닉 망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벽이 아니라 복잡한 방어 체계였습니다. 로마 역사의 팬이라면 그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사고 싶다면 SPQR 샵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조물은 벽을 빠르고 저렴하게 짓기 위해 돌과 모르타르로 된 속심에 다듬은 돌을 덧대어 건설되었습니다. 건축가들은 대규모 스폴리아, 즉 기존 기념물에서 건축 자재를 뜯어내는 관행을 사용했습니다. 한때 범그리스 이스티미아 경기대회가 열렸고 그리스 건축의 보석이었던 이스티미아의 아름답고 웅장한 포세이돈 신전은 체계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그 웅장한 대리석 기둥들은 원반 모양으로 잔려잔해의 핵심 구조로 사용되었고 아키트레이브와 비문이 새겨진 기단들은 모르타르 속에 밀어 넣어져 기초로 사용되었습니다. 옛 세계의 신들은 말 그대로 새로운 세계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땅에 묻혔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옛 신전과 예술작품의 파괴가 게르만 침입자들보다
오히려 로마인들 자신에 의해 훨씬 더 과격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알라리쿠스 치에에서 성벽은 일정한 강역마다 153개의 탑이 세워져 궁수들의 사격 범위가 겹치도록 보강되었습니다. 이 탑들은 지지대, 저장 창고, 그리고 주둔군의 숙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벽 북쪽에는 깊고 넓은 해자가 파였으며 침식을 막고 땅굴을 방지하기 위해 석재로 마감되었습니다. 주요 출입구는 견고한 성문이었고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엑사밀리아 성문으로 아테네와 코린토스를 잇는 도로가 통과했습니다. 성벽은 전성기에는 높이 8m, 두께 약 3m에 달했으며 기병 돌격이나 공성 무기까지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강력한 방어벽이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현지 주민들이 이 성벽 건설에 상당히 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방어탑 중 하나의 돌에서 낙서가 발견되었는데 이 낙서는 성벽이 바다에서 오는 공격을 막지 못한다며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성벽은 바다 쪽으로 뻗어 있지 않아서 배들이 그냥 쉽게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성벽이 완공된 직후에 거의 바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개조 흔적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성벽 건설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현지인들은 이 성벽 때문에 상당히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 성벽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오가는 사람들과 물자의 이동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은 세금을 더 철저하게 거둘 수 있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수세기 동안 헥사밀리온은 계속 사용되었지만 그 운명은 제국의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국이 강성할 때는 성벽이 잘 유지되고 병사들이 배치되어 효과적이었지만 제국이 약해지면 성벽도 점차 황폐해졌습니다. 6세기의 위대한 건축가인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이 요새들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강화했습니다. 그는 이 요새들이 슬라브족과 아바르족의 침입으로부터 제국의 유럽 영토를 방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벽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비로소 쓸모가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암흑기 동안 인구가 줄고 제국의 재정이 바닥나면서 헥사밀리온 성벽은 자주 뚫리거나 심지어 바다를 통해 완전히 우회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슬라브 부족들이 이 반도 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는 성벽이 본래의 목적을 잃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기이한 반전으로 이 성벽은 건설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즉 동로마 제국의 황혼기에 극적인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15세기에 이르러 제국은 콘스탄티노플과 펠로폰네소스의 모레아 데스포테이트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제 위협은 고트족이나 슬라브족이 아니라 오스만 투르크의 신흥 세력이었습니다. 헥사밀리온은 그리스 본토의 독립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1415년 황제 마누엘 2세 팔라이올로고스가 직접 성벽의 대대적인 복원을 감독했습니다. 이것은 현지 엘리트들에게 무거운 세금과 노동 의무를 부과하여 단 25일 만에 이루어낸 대규모 작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우 불만이 많았던 이들이 바로 아르콘들이었습니다. 마누엘은 사실상 펠로폰네소스를 요새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일종의 안전함까지 느끼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레아 데스포테이트가 번영하며 미스트라스를 중심으로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헥사몬의 마지막이자 가장 비극적인 장은 콘스탄티노스 11살 팔라이올로고스에게 속합니다. 콘스탄티노스는 로마인의 마지막 황제가 되기 전 모레아 데스포트로 일했습니다. 1444년 오스만 제국의 위협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한 콘스탄티노스는 헥사몬을 다시 한번 보강했습니다. 콘스탄티노스는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돼도 모레아가 헬레니즘의 보루로 남을 것이라 믿었지만 그 믿음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1446년 12월 오스만 술탄 무라드 2세가 동로마 제국을 분쇄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진군했습니다. 콘스탄티노스와 그의 형제 토마스는 약 2만 명의 병력으로 헥사몬을 방어했습니다. 이 병력은 그리스인과 알바니아 용병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은 견고했고 수비대는 필사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동로마인들은 방어선을 지키며 오스만의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알라릭 시대 이후로 많이 변했습니다. 무라드 2세는 전장의 새로운 지배자, 즉 대형 초대형 대포와 화약 대포를 가지고 왔습니다. 1446년 12월 10일 오스만 제국의 대포는 5세기 석조 건축물이 결코 견딜 수 없도록 설계되지 않은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돌 외벽이 부서지고 먼지와 폭격 속 잔해가 무너졌습니다. 예니체리 부대가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성벽이 뚫린 후 대규모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수비대는 패주했고 오스만군은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밀려들어와 천년 전 알라릭이 그랬던 것처럼 시골을 유린했습니다. 헥사몬은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중세의 성벽이 현대의 화약 무기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1460년 모리아 데스포테이트가 정복되면서 동로마 제국이 완전히 붕괴한 이후 헥사멜론은 전략적 목적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지역 양쪽을 모두 차지해 더 이상 방어할 야만적인 북쪽이 없었습니다. 전체 지역이 같은 술탄령에 속했고 오스만 제국이 점령했습니다. 헥사멜론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쇠퇴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때때로 지역 분쟁이나 도적을 통제하기 위해 일부 구간을 보수하긴 했지만 헥사멜론은 완전히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대벽은 400년 동안 채석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건축가들은 집, 교회, 농장 담장을 짓기 위해 성벽에 다듬어진 돌들을 뜯어갔습니다. 고대 신전의 대리석은 한때 로마인들에 의해 성벽에 재활용되었지만 다시 한번 재활용되었습니다. 이 성벽은 동로마 제국의 오랜 쇠퇴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이 일은 396년 알라릭의 펠로폰네소스 침공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절에는 모레아의 방패로 발전했고 팔라이올로고스 왕조 시기에는 헬레니즘의 마지막 희망으로 기능했습니다. 1446년에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은 요새의 시대에서 화약의 시대로의 결정적인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이 성벽은 오늘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인간이 안전을 바라는 끈질긴 욕망과 결국 돌로는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불가피한 실패를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 역사의 소중한 친구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파트런과 유튜브 멤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채널에서 계속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로마 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아나스타시우스 성벽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오른쪽 상단 영상을 시청하세요. 하지만 콘스탄티노플 도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다른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 역사 친구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라티아스 TV하고 베네발리테